임상인문의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생태적 실천인데요. 어, 그 실천 사례, 실제 실천 사례와 그것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의 임상서사의학을 부제로 선택했는데요. 이건 뒤에서 설명할 두 가지 방식, 환자 중심 의학과 임상서사의학,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설명한 겁니다. 먼저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 시대의 어떤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강조했던 웰빙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어떤 참사리의 규범, 새로운 삶의 규범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지금 계속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물론 삶의 전체 구도가 그렇습니다만 문제풀이라는 거죠. 문제를 푸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완벽한 뭐 수학적 그 해를 도입하는 것 같은 그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것, 이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서사가 생성이 되죠.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 어떤 완결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역동적 균형을 가져요. 이야기가 그럴듯하다 또는 뭐 거기서 어떤 에너지를 느낀다 이런 그 느낌을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동적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역동적 균형이라는 것은 안녕이 아니고 영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져왔는데 장자에서 가져왔는데 영영이라는 말이 참 재밌죠. 우리가 안녕 그러면은 편안하게 그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 영영이라고 하면 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것을 의미하거든요.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도를 잃은 거기서 안정을 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라는 것은 문제풀이에서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관계를 맺게 되죠. 관계를 맺게 되면서 몸의 진실을 말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임상인문의학을 사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임상인문의학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배경 또는 그 사유 양식을 참조하는 걸 찾다가 이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딥 메디신이라는 건데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말로는 깊은 의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번역을 했거든요. 깊은 의학. 그다음에 다른 과학. 다른 과학인데 여기 다른 과학은 다시 말하면 느린 과학입니다. 이건 이제 스탠게르스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한 말이고요. 이건 딥 메디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릭 토플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된 책이 많이 있죠. 어떤 그 정보 시대 또는 인공지능 시대에 의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조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임상인문의학을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느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의 문제에서부터 관심의 문제, 앞에서 얘기했었죠. Matter of Fact에서 Matter of Concern입니다. 이건 이제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뒤에 설명할 우리가 그 임상인문의학의 사례에서도 치프 컴플레인트 대신에 치프 컨선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일치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의학자나 과학자가 대중을 계몽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대중지성을 강조하고요. 그 아마추어들이 감식가적인 마치 예술 작품을 감식하듯이 과학과 의학 그 자체를 감식하는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과신과 단절이 과거에는 미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과학자가 여러 가지 문명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학만 알아서는 제대로 된 과학을 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공생관계를 강조하는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이게 느린 과학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임상인문의학과 통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 봤고요. 또 아까 에릭 토플이라는 사람이 그런 의사가 얘기했던 그 깊은 의학, 딥 메디신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 과거에는 메커니즘은 밝혀진 생체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잖아요. 뭐 질병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을 찾아냈는데 사실은 그 밑에 표현되지 않는 그 구조나 기능으로 표현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물학적으로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유전자라든지 또는 뭐 장내 미생물이랄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상 자료 같은 것들도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분석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 또 우리가 뭐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음으로 해서 생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그 딥러닝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또 AI의 역할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빙산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깊은 의학.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에 이제 얕게 드러나 있는 생체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 데이터 말고 증상이나 뭐 병력 이런 거 말고 그 밑에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깊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고려를 하는 그런 새로운 의학이 가능해진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톡폴이 강조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의사의 역할을 AI가 대체한다. 그래서 의사가 실직한다. 뭐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에릭 톡폴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과거에도 우리가 산업혁명 때 뭐 기계 파괴 운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인간 의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사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더 평가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AI가 의학 영역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인간 의사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것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뭐 옛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의사들이 무슨 뭐 검사 결과 찾으러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고 AI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시간을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양반은 이 깊은 의학, 딥 메디신이 오히려 의료를 인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것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신 요 두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의학, 그 다음에 느린 과학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구체적인 실천 사례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내는 것 중에는 이 두 책이 제가 지금 주장하는 이 임상인문의학, 클리니컬 후마니타스 메디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이 휴마니티스가 아니라 후마니타스라고 했다는 것은 인간이 형성 중인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우리가 휴머니티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분화된 학문의 그 뉘앙스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고대의 의미를 살려서 인간을 만들어가는 인간이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이 실제 실천 사례에 적용한 것이 제가 찾아낸 걸 두 책인데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왼쪽 책, 이 Patient Centered Medicine Transition 이미 번역을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업자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겨우 출판업자를 찾아놨더니 이번에는 이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하고의 협상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 출판이 늦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출판이 되면 다행이지만 출판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것은 새로운 제가 오늘 제시한 이런 임상인문의학이라는 개념을 제가 또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하고요. 이것은 이제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임상 사례들이고요. 이거는 Chief Concern of Medicine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matter of fact가 아니라 matter of concern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 그 진단이나 뭐 처리를 할 때는 그 어떤 사실뿐만 아니라 그 관심사, 환자의 관심사 또는 의사의 관심사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의학의 방법론을 다시 새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안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번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또 출판을 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되긴 해요. 이 부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The integration of the medical humanities and narrative knowledge into medical practice. 임상 실천에 의료 인문학과 서사적 지식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뭐 다 소개를 못 드립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들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천의 생태학, 인문의학의 실천, 그것을 생태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저 이제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앞에 그 첫 번째 책, 빨간 책, 상호작용 모델이고요. 환자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그 환자 중심이라고 말은 붙였습니다만 사실상 역설적이게도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사가 중심이었고 지금은 환자가 중심이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의사 중심이었던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이고요. 중심 없다는 것은 완전히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시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매듭짓기입니다. 노트워킹, KNOT, 네트워킹이 아니라 노트워킹, 매듭짓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잠시죠, 잠시 잠깐씩 임시적으로나 이렇게 매듭짓는 거라는 거예요.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에서의 강조하는 것은 상호작용 모델이에요. 두 번째는 Chief Concern of Medicine이라는 책에서는 인지와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철학적 반성과 임상적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임상서사 이야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스키마예요, 스키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키마 대신에 상대되는 게 뭐냐면 에비던스입니다. 우리는 증거 중심으로 사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 기반 의학,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이 좀 대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반은 뭐라고 하냐면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입니다. 스키마 기반 의학. 증거는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통계적 자료들 아니잖아요. 근데 스키마라는 것은 어떤 어떤 인상, 처음에 봤을 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환자의 어떤 상태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뭐 직관만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해서 그것을 일순간에 파악하는, 일순간에 오는 어떤 인상, 임프레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감별 진단하면서 첫 임프레션이라는 걸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임시적인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 감별 진단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진단이 남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워킹 다이그노시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임상으로 너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스키마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스키마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를 중심으로 보는 그런 임상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추론 방법인데요. 추론 방법은 기추의 abduction이에요. 이건 제가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여태까지 논리적으로 연역과 귀납만 알지 귀추는 잘 몰랐어요. 잘 배우지는 않았어요.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귀추라는 것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거든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그러니까 연역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놓고 거기서부터 추론해 나가는 것이고 귀납은 경험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로 한다면 귀추라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가설이 뭐냐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임시적인 거죠.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연역이나 귀납 같은 것은 진리를 찾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이 귀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 적합한 그런 어떤 가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귀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책, 그 상호작용 모델을 제시한 책과 인지적 실천, 임상서사의학을 주장한 두 책을 합쳐서 저는 그 인문의학의 어떤 실천 사례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의 생태로 보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뭐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이게 참살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어요. 참살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이 두 책에서도. 그렇지만은 결국 이건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참살이라는 말과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 책을 보겠습니다. Patient Centered Medicine in Transition. 알란 블레이클리라고 하는 영국 교육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영국의 의학 교육을 많이 상황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성공한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민주적 의료 문화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 사고 같은 것들도 의료 사고의 대부분은 민주적이지 않은 의료 문화 때문에 생긴다는 여러 가지 증례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중심이 진정으로 환자 중심이 되려면은 의료인들 사이에 또는 의료팀 내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야만 된다. 또 수평적 의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의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팀 내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는 이제 이 양반은 특히 영국의 이제 엑스터 대학이라고 하는데 바스 유니버시티, 바스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의학 교육을 처음부터 디자인한 양반인데요. 이제 그 의학 교육을 의료 인문학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간의 의학 교육이 질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번에는 chief concern, 그러니까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의료 인문학적인 그런 관심을 중심으로 과학을 그 주위에다 배치한다는 거죠. 코어에다 인문학을 두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코어에 사이언스가 있고 그 주위를 소프트 코팅, 소프트 코팅이라고 소프트 코팅 한 게 이제 인문학으로 봤다고 한다면 거꾸로 인문학을 핵심에 두고 그 주위에 과학이 탄탄하게 결합하는 그런 구조의 의학 교육을 디자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물론 굉장히 보면 과격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두 개의 중심적인 개념인데 중심 없는 상호성이라는 거, 뮤추얼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매듭짓기, 노트워킹, 민주화. 그러니까 이렇게 팀들 간의 어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을 의사가 치프가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이 따르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까지가 각각의 예를 들어서 뭐 수술팀 내에서 소독하는 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실력 없으면 안 되죠. 소독팀이 소독한다는 실제로 소독 안 된 기구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 신뢰와 공감을 통해서 그런 팀의 이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 어떤 수술팀에서 어떤 뭔가 아주 중요한 기구가 뭐 어떻게 소독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떤 임시변통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집도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팀 간에 어떤 뭐 마취 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큘레이팅 팀이라든지 스크럽 팀이 같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임상 현장에도 뭐 오래 있었습니다만 아주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걸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의료계의 어떤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병원의 민주화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치프 컨서널 메디신입니다. 임상서사의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인지와 실천이죠.
말씀드린 대로 chief complaint가 아니라 chief concern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뭐 차트를 쓰면 맨 앞에 chief concern 쓰잖아요. CC 이렇게 쓰잖아요. chief complaint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가 뭐 어디가 배가 아프다 뭐 하다 그걸 제일 chief complaint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chief concern이라는 것은 배가 아픈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 해요. 그러니까 평행으로 합니다. 패러럴 차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chief complaint 있어요. 이건 신체적인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chief concern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뭘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 내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추구하라는 겁니다. 양쪽에 해놓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증거 기반도 중요하죠. 이건 다 하나를 버리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쪽 걸 버리고 이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증거도 무척 중요하죠. 하지만 스키마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상황 판단, 종합적인 상황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마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렇죠. 이제 임상 경험이 오랜 사람인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아주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그 초보 의사가 이것을 뭐 분석적으로 막 분석을 해서 뭐 이것저것 한다면, 경험이 많은 의사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들이 생기죠. 자연적이고. 그걸 스키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금방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교육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걸로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것들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출원 방식에 있어서 귀추를 중시하는 연역과 귀납은 또 나름대로 필요하지만 임상 상황에서는 이 귀추라는 것,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완벽하게 올바른 추론이 아니라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고대 지혜입니다만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의학의 통합 임상 개념들을 보면요, 환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먼저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은 주증상 chief complaint죠. 이거는 있고 주요 관심사 chief concern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보라는 거예요. 주 증상은 생물의학적인 증거를 탐색하는 거죠. 검사를 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환자의 삶과 서사적 맥락을 탐색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진단적 사고, 진단할 때는 스키마를 중심으로 하고, 그렇죠? 종합적인 그 상황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할 때는 규칙법 쓴다. 연역이나 귀납이 아니라 이런 걸 쓰고, 그래서 결국 치료적 개입을 할 때는 실천적 지혜를 활용해서 쓴다. 궁극적 목적은 저는 이제 여기서는 에우다이모니아, 고대 그리스의 개념들이죠. 프로네시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지만 저는 그것을 삼살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바꿔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두 가지 봤죠. 어떤 그 사유양식, 빠른 느린 과학과 깊은 의학, 그죠? 그 두 가지의 사유양식을 봤고, 그 다음에 환자 중심 의학과 임상 서사 의학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봤잖아. 이걸 이제 합해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연기적 통섭이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환자 중심이어야 됩니다. 환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chief complaint도 중요하지만 chief concern, 주요 관심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좋겠다. chief complaint를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증거를 넘어서 그 지식을 구조화해야죠. 나 스스로 내 속에서 구조화하고 성찰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매듭을 짓는 거죠. 매듭을 지어서 이거는 요걸로 일단 진단을 하고 뭐 워킹 다이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요걸로 일단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보자. 이게 뭐 매듭이죠. 이것이 최종 진단은 아닐지라도 일단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또 진전되면서 또 다른 매듭을 짓고 매듭은 풀었다 다시 맺을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다른 매듭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연기적 통섭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경험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 거죠. 이게 여태까지는 이것이 분리됐었던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대로 하고 경험은 경험대로 쌓고 따로 그다음에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뭐 스킬을 배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소모적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임상인문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 서양적인 개념입니다.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프로네시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개다. 하나는 상호작용 모델, 환자를 중심으로 한 중심은 환자 중심 의학의 상호작용 모델. 또 하나는 인지 실천 모델, 방향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임상 서사 의학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협력 창출하고 전문성 의사의 일방적 권위가 아닌 그런 환자 중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서사를 강조하고 뭐 스키마나 귀추의 사유를 강조한다. 이 두 개가 이게 실천적 지혜로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인문의학의 비전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느린 과학에서 이제 성급한 환원을 털어내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내지 말자는 느리게 하자는 거예요. 조금 느리게. 그다음에 깊은 의학에서는 기술을 통해서 뭐 그 잠재적인 그런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또는 기술을 통해서 해방된 인간의 시간, 인간 의사의 시간을 환자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또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그냥 지금처럼 어떤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에 내에 맡겨버리면 그 시간은 다시 또 돈을 버는데 투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깊은 의학이 인간을 소외시키는데 더욱 기여하지 않고 그 깊은 의학을 통해서 좀 노연한 시간들을 진짜 환자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얽힌 임상 실천은 이 사이에서 환자, 의사, 지식, 돌봄이 서로를 변화시키는 관계의 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느린 과학, 깊은 의학, 얽힌 임상 실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새로운 몸을 다루는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쓴 언어 용어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상인문의학이라는 말을 제가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관심 스키마, 이건 이제 그 슐라이프와 바나타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참사리라는 말은 또 제가 만든 거고, 이건 또 고대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거고 상당히 통할 수 있고요. 매듭짓기라는 말은 이제 앵게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말인데 우리가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실천의 생태학, 이거는 이제 스텐게르스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얽힘, 이건 뭐 양자역학이 나오는 거죠. 양자역학이 나오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얽힘 인텐글먼트. 뭐 우리 최근에 철학에서도 많이 활용되고요. 특히 신유문에서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제가 만든 말입니다. 몸은 살림살이, 몸이 살고 살리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알고 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 규정하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언어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임상인문의학은 몸을 다루는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는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삼살이고요. 이걸 암과 삶과 함을 연기적으로 통섭하는 거다. 그것이 참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들 들어가죠. 느린 과학, 그죠? 그다음에 뭐 실천의 생태학, 그다음에 깊은 의학, 미병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더 붙인 건데 이건 한의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저는 이제 이거 지금 오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깊은 의학과 미병의 관계,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속에 아까 뭐 다른 개념 나왔잖아요. 뭐 동서가 통소와 고금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적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지식 체계라기보다는요, 현실 속에서 최선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추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최선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서 고금의 개념들을 다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문의학의 실천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 전체 발표를 한 장에 정리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혼자 한다면 저 꿈도 못 꿀 일들을
AI가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